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태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네, 비욘디 PD님들께서 제 컴퓨터에다가 이것저것 막 깔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매년 다이어트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파워포인트 보여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나오고 있겠죠, 당연히. 네. 일단 매년 다이어트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미국의 이 샌디에고에 있는 UC 샌디에고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립 대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의과대학 교수들이 평생에 한 번 정도 해외에서 이렇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샌디에고에 와 있고요. 사진들을 보시면 약간 염장샷일 수도 있는데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지금 한겨울인데도 오늘 낮 기온이 한 23도까지 올라갔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미국이 이제 골프 치기 좋은 동네들이다 보니까 골프도 또 즐겁게 잘 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릴 왜 자꾸 다이어트를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뭐냐,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건강한 다이어트가 뭔지를 알려면 우선 비만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되고요.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 이제 올해부터 비만을 단순히 비만이 아닌 질병으로 좀 더 인식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비만병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만병의 정의를 좀 보면 일단 체지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중요하고요. 체지방이 많거나 과도하게 많이 생겨 있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지방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지방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만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학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비만을 정의할 때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27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지만, 이 단순한 무게, 체질량 지수만 가지고 비만을 절대 정의하지 말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아주 최소한으로라도 최소한 허리둘레는 같이 측정을 해라. 그래서 똑같은 체질량 지수이더라도 허리둘레가 어느 정도냐, 복부 비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강상의 위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허리둘레는 반드시 같이 측정을 하라고 여러 권고안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체지방도 측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병의 정의 자체가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지방의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분포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이 사람이 이 비만, 그러니까 체지방의 과다나 또는 이상한 축적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생긴 동반된 질환들, 그리고 이 질환이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 환자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질량 지수가 좀 높더라도 허리둘레도 정상이고 체지방이 정상이고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실 비만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체중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BMI,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다거나 혹은 체지방이 과다하고 그걸로 인해서 동반된 질환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병이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동반된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설령 25 이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체중 혹은 또 체지방을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게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임상적인 부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파트,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식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중 줄이는 거를 다이어트라는 말로 이렇게 통칭해서 쓰는 것처럼 주로 사람들은 먹는 거 조절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주제죠.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자꾸 재발하거든요. 신년 되면 이제 다 같이 다이어트 하자, 또는 뭐 여름이 가까우면 이제 비키니 입어야 된다, 뭐 해변 가야 되니까 뭐 다이어트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만 자꾸만 재발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이제 만성적인 질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 저와 같은 전문가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관리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체중을 뺀다라고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체중만, 몸무게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체지방이 줄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지표들, 혈압이 좋아진다거나 혈당이 개선이 된다거나 또는 뭐 무릎이 아프던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지표들이 개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이제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리고 20살 넘은 성인이 바뀌는 경우는 죽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 받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바뀐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체중을 빼려고 하면 결국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습관을 바꿔서 운동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 비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실제 여러 가지 연구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하는 방법, 심지어 뭐 약을 쓰는 것 등등 여러 연구들, 그 중에 어떤 단기간 소규모 연구 말고요, 꽤 긴 기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이상을 길게 추적 관찰했던 연구들만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3개월, 6개월 체중 감량을 노력하고 나면 체중은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조금씩은 빠지는데 문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 방법으로 체중을 빼려고 하는 노력이 끝난 시점부터 바로 체중이 찌기 시작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완만하게 찌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다시 찌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원래 체중 혹은 그 이상의 체중까지 증가하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체중 감량할 때 요즘에 약물의 도움을 꽤 많이 받잖아요. 여러 약물들을 써보지만 심지어 약물을 써도 이 연구를 보면 퇴출된 약이지만 벨빅이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던 거고요. 보통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군으로 나누잖아요. 진짜 약 먹는 군이랑 가짜 약 먹는 군, 이렇게 나눠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위에가 이제 가짜 약을 먹은 분들이죠. 가짜 약을 먹더라도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하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약 1년 지났을 때 체중이 그래도 평균 한 7% 정도는 빠졌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3% 정도 빠졌었고 약을 먹으면 한 7% 정도 더 빠지죠.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났었는데 이 약을 먹던 사람들 중에 다시 일부를 가짜 약으로 바꾼 거예요.
가짜 약으로 바꾸니까 결국 약을 끊은 거나 똑같은 거가 되겠죠. 약을 끊고 났더니 체중이 도로 다 올라서 처음부터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랑 같아지거나 심지어는 더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체중이 는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 연말쯤부터 해서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효과가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위고비도 임상시험 또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요, 약을 쓰면 체중이 굉장히 잘 빠져요. 엄청나게 잘 빠지고 평균 이제 1년 지났을 때 뭐 10% 이상 15% 가까이 체중이 빠지지만, 약을 끊고 나면 급격하게 도로 다 찝니다. 물론 체중이 적게 빠졌던 사람들이 더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체중이 많이 빠졌던 사람들은 체중이 다시 찌기는 해도 처음만큼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요는 다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체중을 뺐는데 그거를 평생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고, 체중을 뺐다가 도로 찌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재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잘 유지하고, 약간 다시 찌더라도 최대한 적게 쪄서 처음보다는 어쨌든 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라고 하는 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살이 찐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속설들을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굶어서 빼면 오히려 살이 더 찐다, 이런 얘기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한번 들여다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중이 늘고 주는 거는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대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체중이 늘고 줄고 하게 되죠. 그래서 섭취한 에너지가 더 많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용한 에너지가 더 많아질 때에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타고 태어난 유전적인 어떤 체질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살이 더 찌고 더 잘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어떤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많냐에 따라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더 많이 찌거나 더 많이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굶으면 체중이 빠져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굶었는데, 어젯밤에 한 끼 안 먹었는데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오히려 늘었어,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진 거야?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가능성, 특히 간식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밥을 딱 끼니를 정해놓고 잘 먹잖아요. 삼시세끼를 잘 먹으니까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를 굶으면 내가 이제 밥을 안 먹었다, 적게 먹었다 생각하지만, 그 사이사이 간식이라고 부르는 끼니와 끼니 사이에 간식으로 뭔가를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가능성, 특히 뭐 음료수랄지 뭐 달달한 과자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배가 부르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에너지, 칼로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식을 의외로 먹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만 클리닉을 방문해서 체중을 줄여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식사 일기라는 걸 적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이런 것도 먹고 있었네 라고 스스로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체중이 절대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생각보다 내가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니까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활동량이 내가 안 먹는 것보다도 안 움직이는 게 더 많으면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살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인 거라 활동량 감소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이 기초대사량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중이 늘고 주는 거는 섭취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먹는 음식들 중에서 사실 내 몸으로 흡수된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 몸으로 흡수된 에너지 대비해서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체중이 늘고 또는 이제 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움직이는 걸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초대사량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딱 침대에 누워서 숨쉬기만 계속하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도 뛰고 있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뭔가 계속 소위 말하는 신진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들을 해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의 대략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는 대략 한 2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한 10%.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으면 웬만큼 적게 먹고 그리고 나름 좀 움직인다고 해도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메이크업 하지 못해서, 이거를 다 보상하지 못해서 체중이 안 빠지거나 심지어 더 찌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어떻게 측정되느냐를 좀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 식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식이고, 여기 보면 이제 린 바디 매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는 좀 복잡하게 뭐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린 바디 매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인바디 검사 아마 한 번 정도는 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화면이 혹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바디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맨 위에 보면 체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몸의 수분, 단백질, 뭐 무기질, 지방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면 내 몸, 이게 사실 이제 제 건데요. 요 당시 제가 64.1kg였었고 이 64.1kg 중에서 제 지방은 7.8kg예요. 그러면 제 지방량, 이 린 바디 매스라고 하는 거는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저의 제 지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 지방량에다가 아까 말한 숫자를 곱하고 뭐 일부를 더하면 기초대사량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 기초대사량은 한 1600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제 지방량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 수분과 단백질과 무기질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관리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주로 근육, 특히 그 중에서도 골격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도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근육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를 보실 때에는 내 체지방이 얼마냐, 그리고 내 골격근이 얼마냐가 이렇게 위에 상단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한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이제 인바디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결과지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여기 어딘가에 보면 이렇게 연구 항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확대한 건데, 이 연구 항목이라는 거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저는 요 당시에 1586칼로리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숫자가 나랑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나랑 같은 연령대인 남자, 그러니까 같은 성별인 사람의 평균적인 기초대사량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 약간 오른쪽에,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인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체중은 78.9kg, 제가 이때 이제 64kg였으니까 저보다 거의 15kg가 더 나가시는 거죠. 엄청나게 체중은 저보다 많이 나가시는데 기초대사량은 1377칼로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기초대사량이 적으신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식사량을 조금 줄인다고 해도 쓰는 에너지가 저보다도 훨씬 적으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먹더라도 저보다 살이 더 안 빠지겠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은 보시면 요분하고 비슷한 몸무게의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의 기초대사량이 최소 1550에서 1800 사이가 돼야 되는데 1400도 안 되는 거니까 훨씬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몸이 기억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사람, 두 번 실패한 사람, 이제 자꾸 실패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제 몸이 더 기억하고 더 안 좋아진다. 그래 다이어트는 계속 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 근육량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요요에 한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100kg였던 사람, 이 사람이 100kg일 때 몸의 골격근이 40kg, 체지방이 40kg, 그러니까 체지방 비율이 한 40% 정도 됐었겠죠. 이 사람이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80kg로 빠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100kg를 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처음 몸무게로 돌아갔을 때 골격근 양하고 체지방 양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40kg와 40kg로 그대로 돌아갈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체중이 줄 때는 근육과 지방이 같이 줍니다. 특히 운동을 같이 하지 않고 굶어서 빼기만 하면 골격근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100kg일 때 골격근 40, 체지방 40이었지만 이 사람이 80kg가 됐을 때 양쪽에서 다 20kg씩 빠질 거냐? 그렇지 않고요. 골격근이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100kg로 체중이 는다고 할 때 그러면 근육이 다시 저절로 20kg가 늘어날 거냐? 혹은 뭐 25kg가 늘어날 거냐? 아니죠. 근육이 그냥 저절로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근육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늘고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100kg였다가 80kg가 됐다가 다시 100kg 제자리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량은 훨씬 많이 줄고 늘기는 조금밖에 늘지 않고 체지방은 줄었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100kg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 체지방률이 40%였다가 요요를 한번 반복하고 나면 45%, 47%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억지로 굶어서 또 억지로 빼고 다시 또 요요가 반복되면 체지방은 더 늘어서 체지방이 50%, 55%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은 점점 더 떨어지니까 체중 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골격근이 감소되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요요 가능성이 더 증가하니까 몇 번 이제 요요가 반복된 분들은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안 빠져. 내 몸이 아예 기억을 해버렸나 봐. 나는 이제 조금만 해도 금방 요요가 와버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먹는 걸 줄이고 났더니 배가 고파서 운동할 기운이 없어요. 또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식단을 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식단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다고 할 때 소모하는 열량들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정도라고 하면 한 30분간 열심히 걸어도 한 150칼로리 정도밖에 소모가 안 돼요. 열심히 달려야 한 300칼로리 소모가 되는데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죠. 배고픈 것도 있지만 일단 목은 기본적으로 마르니까 목이 딱 말라서 음료수를 하나 딱 마셨다라고 하면 이 음료수들이 가진 칼로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음료수 100cc당 칼로리가 뭐 40칼로리에서 뭐 많게는 뭐 60, 70칼로리까지 나가는 음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캔 하나 쫙 마시고 나면 열심히 30분 걸어서 한 150칼로리 소모했던 게 시원한 음료수 하나 딱 마시면서 쌤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하고요. 식단 조절할 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딸리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지 않게 포만감은 잘 유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만감,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키는 위가 어느 정도 차야 위가 말 그대로 이제 배가 딱 부르다는 느낌, 물리적인 느낌이 있어야 뇌에서는 이제 좀 배가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면 뇌에서 이제 충분히 음식이 들어왔고 내 몸에 당분이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당분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텐데 뭐 혈당 널뛰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면 또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공복감이 생기니까 혈당 널뛰기가 심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포만감을 주면서, 그러니까 덩어리가 좀 많이 있으면서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들을 드셔야 포만감을 좀 유지하고 그래야 배가 덜 고프다라고 느끼고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야채죠. 야채들이 있고, 그리고 요새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파는 뭐 곤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포만감을 주는 것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칼로리가 이제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는 뭐 제로 칼로리 음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칼로리가 없는 건 맞지만 이제 제로 칼로리이면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공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들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사전에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너무 빨리 빼면 또 다시 빨리 찌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빨리 빼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뺀 게 힘들어서 다이어트 실패해서 다시 찌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의 체중을 줄이게 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많이 빠지게 되면, 담낭 들어보셨죠? 쓸개에 돌이 생기거나 또는 뭐 염증이 생기고 간이 손상이 와서 간 세포들이 막 파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급성 간염이 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위고비 쓰다가 생기는 여러 부작용 중에 저 담석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나오는 약들이 이제 체중이 워낙 빠르게 잘 빠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가 보통 한 달에 5% 정도까지를 적절한 걸로 보고, 한 달에 10% 이상 빠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뭐 내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나는 운동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잘 먹는데 이렇게 좀 빨리 빠지네요 하시는 분들 같으면 막 일부러 막 억지로 이거를 막 더 많이 먹어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5% 정도 빠지는 걸 목표로 하고 10% 이상 너무 빠르게 빠지는 건 좀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중 감량할 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손실은 오지 않도록, 근육 손실이 오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운동입니다.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굶기만 하면 근육이 훨씬 더 손실이 많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더라도, 유산소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 손실은 좀 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당연히 근력 운동을 동반하면 훨씬 더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 손실이 오지 않도록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음식 중에서 왜 다이어트 할 때 자꾸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 단백질 섭취를 많이 충분하게 해주게 되면은 근육 손실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걸로 또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체중을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 정도를 일반적으로 권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다이어트는 의지로 해야지
다이어트는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워낙에 약들이 핫하게 이제 새로운 약들, 좋은 약들이 뭐 워낙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 약들을 써서 나 체중 뺐다,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내가 살 이거이 맞아서 뭐 살 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약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약물의 도움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이제 답을 좀 해봤는데요. Sure, why not?입니다. 얼마든지 약을 써도 돼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쓸 거냐 하는 문제가 늘 생깁니다. 아까 약 보여드렸었죠. 위고비도 1년, 뭐 1년 이상 임상시험을 쭉 계속 약을 쓰면 체중 빠진 게 잘 유지가 되고 잘 사람들이 날씬하게 유지하고 잘 지내지만, 약을 끊는 순간부터 대부분 다시 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약을 평생 써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비만을 치료하는 이제 전문가들, 저와 같은 의사들은 요즘에 이제는 약들이 너무 좋으니까 약을 쓰는 거 오케이. 근데 약을 끊으면 다시 찐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비만병이고 만성적으로 재발을 잘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처럼 평생 조절하는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평생 쓸 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이 부분, 얼마나 오래 쓸 거냐 하는 부분이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가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위고비가 한 달에 대략 한 뭐 7,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데, 뭐 미국은 훨씬 더 비싸게 처방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걸 오롯이 본인이 100%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7, 80만 원이라고 하면 뭐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셈인데, 웬만큼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라고 해도 그거를 1년, 2년 이상,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장기간 약을 쓴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약의 도움 받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온 것들을 좀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새해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결심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실패하는 게 어찌 보면 다시 정상이다, 다시 찌는 게 정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무게가 설령 비슷하더라도 체성분이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동반된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이 개선이 되느냐 하는 점들을 좀 더 잘 살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가 준다, 몸무게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인바디를 했더니 몸무게는 비슷하지만 체지방률이 내가 한 달 열심히 했더니 한 3% 줄었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혈압계가 있는데 혈압이 약간 높았었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했더니 체중은 큰 차이가 없는데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새해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때 숫자 줄이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체성분이나 건강상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부분에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손실이 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시더라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같이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참 이제 누가 몰라서 하는데 라고 막 뭐라고 하시겠지만 꾸준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습관으로 계속 바뀔 때까지, 이게 내 새로운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하시고 꾸준히 지켜가셔야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저도 제 인생 최고 몸무게는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그때 83kg, 84kg까지 나갔었거든요. 아까 제 인바디 결과 잠깐 보셨지만 64kg에서 지금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뭐 조금 쪘을 때 한 68까지도 갔었고, 뭐 많이 뺐을 때 62까지도 했고, 뭐 빠졌던 적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운동합니다. 일주일에, 여기 와서는 심지어 더 하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늘 운동 헬스장 가서 하고요. 그리고 간식 거의 안 먹습니다.
음료수도 역시 거의 안 먹습니다. 뭐 햄버거, 피자 먹을 때 외에는 거의 음료수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밥도 언제나 3분의 2 공기만 지금도 먹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체중 감량 시작했던 게 대략 한 25년 전쯤 일인데 25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슬프지만 말씀드리고, 제 오늘의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질문을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쪽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비욘디 스튜디오 가서 할 때에는 실제로 이것들을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편했었는데요. 지금 이걸 제가 직접 봐야 되니까, 네, 예, 네, 네, 질문 올라온 것들 4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네, 강의를 다시 보기 하면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야, 네, 잠시만요. 유튜브 화면에서 갑자기 광고주를 보라고 뜨네요. 네, 네, 비만과 과체중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비만과 과체중의 차이는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비만만큼은 아니고 정상 체중보다는 많은 상태를 과체중이라고 하죠.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제 요즘에 과체중이라는 용어보다 비만 전 단계라는 용어를 쓰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고혈압도 고혈압으로 가기 전 단계, 당뇨도 당뇨 가기 전 단계,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처럼 비만으로 곧 진행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해서 과체중을 비만 전 단계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아까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진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고 23에서 25 사이를 과체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만 전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몇 킬로 목표로 잡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로수라기보다는요 퍼센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하고, 10% 이상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빼는 거는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과 운동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라고 보통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특히 이제 7대3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식단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에 한 7 정도의 비중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초기에 빠졌다 싶으시면 보통 이제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식단 위주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근력 운동을 꼭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력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근력 운동을 갑자기 하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2개월,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근력 운동을 꼭 해서 근육을 좀 늘리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주님께서 위고비 맞으면 입덧하는 느낌이 너무 심하다.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위고비의 제일 흔한 부작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관 관련된, 그러니까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구역질 나거나 심지어 토하기도 하고, 뭐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위가 잘 안 움직여서 심지어 이제 저 아는 분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위 마비가 오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용량을 올리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일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량을 조금씩 올려가는데, 보통 용량을 막 올렸을 때에 조금 더 입덧이 심하다가 부작용이 심하다가 용량을 여러 번 맞으면 다시 좀 좋아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빨리 안 좋아지면 그 용량에서 조금 더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용량을 유지하고 한 2달 이렇게 더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약의 용량을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걸 다 해봐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위고비를 못 쓰고 다른 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다른 약들도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뭐 펜털민이나 컨트랍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쓰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하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약을 드시면서 체중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당뇨약들 중에서도 체중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학생 때 당뇨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게 이 약은 체중이 찌는 약이냐, 체중에 영향이 없는 약이냐, 체중이 빠지는 약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뇨약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서는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체중도 조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경우 7%까지 빠지기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을 조금 자주 보시는 대신에 체중이 조금 빠지고 대신 또 입맛이 막 땡겨요. 이게 이제 당뇨가 심할 때에 느끼는 증상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아마 그 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면을 통해서 무의식에 영향을 줘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방법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던 질문들은 이제 제가 지금 좀 늦게 접속해서 그런지 실시간 질문들 제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혹시 PD님께서 더 질문 나온 거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시 찌는 게 정상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1번, 그래서 다시 안 찌는 사람이 되게 희한한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초기에는 이제 식단에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근육 손실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시고 고단백 유지 식단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한 가지 더 탄수화물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탄수화물은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왜 이제 식사를 조절할 때 포만감 두 가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탄수화물이 조금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다들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종류의 탄수화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흰 쌀밥, 그리고 밀가루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들, 그리고 이제 과당이라고 하죠. 이제 음료수에 들어가는 시럽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빵, 떡, 과자, 국수, 흰 쌀밥,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다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상 혈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인슐린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 이 혈당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로 혈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혈당을 저장할 때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확 되면서 이 몸에 많이 있던 혈당들의 상당수가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몸에서는 혈당이 확 올랐다가 혈당이 다시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뇌에서 금방 당이 또 떨어졌네? 나 또 배가 고픈 건가? 먹은 게 글쎄 다 소화가 돼버린 건가? 또 먹어야 되나? 라는 신호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혈당 널뛰기가 생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가 생기면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런 면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복합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들 중에서 이렇게 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분해가 잘 안 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들이고, 대표적인 잡곡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야채도 사실 복합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소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먹으면 포만감도
포만감도 늘리고 혈당을 일정하게 잘 유지해 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는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정된 시간이 한 5분 남기는 했는데요. 네, 더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강의를 일찍 마치도록 하고요. 한 달 후에 또 2월 첫째 주 요 같은 시간대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